우리 교재 267쪽입니다. 자, 우리 지금 문학의 갈래별 이해축하고 있죠. 시문학은 지난번에 끝냈고, 시는 가장 중요한 게 함축성이 중요합니다. 그 함축적 의미에 대해서 파악요령, 그리고 여러 중요 시편들에 대한 학습 이어갔죠. 자, 오늘은 산문문학의 대표적 갈래인 267쪽 펴보십니다. 소설문학입니다. 자, 먼저 첫째 줄에 보면은 소설은 허구성이 가장 강하다. 그래서 상상력, 문학은 상상력의 소산이죠. 이를 그냥 그대로 갈래별로 얘기하는 게 소설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과 사회의 역사에 대한 진실성, 문학인 진실성이 중요하다. 그죠? 문학의 개념할 때도 제가 인생을 대상, 인간의 삶을 얘기하고 올바른 삶의 방향, 이게 바로 리얼리티, 진실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통로가 되겠다. 자, 미리 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것 넘버 한번 매겨볼까요? 소설의 특성, 라지 A, 거기다 라지 A. 다음에 269쪽에 있죠. 소가로 잔반에 보면은 소설의 요소들 그 가운데쯤입니다. 269쪽. 주제와의 관련, 라지 B. 다음에 270쪽. 구성의 유형, 라지 C. 그 가운데 조금 초점을 둬야 할 것이 우측 페이지에 보면은 액자식 구성이 있습니다. 참고란. 그 부분 좀 주의하고요. 그리고 272쪽에 문체 있죠, 문체. 문체 거기다가 전반적으로 C 해두세요. D. 그리고 273쪽에 소설 구성의 3요소의 인물, E. 다음 275쪽에요. 가운데쯤에 2번 있죠. 갈등의 양상, F. 다음 페이지 쭉 넘기면 279쪽 있습니다. 279쪽에 소설의 시점, G. 저 소설은 시 이론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론 자체가 시험에 많이 나오기도 하니까. 시는 실제 지문이 짧아나서 실제 작품을 두고 많이 묻는 형태가 많지만, 물론 소설도 작품을 일부 발췌해서 지문으로 이렇게 설정하고 묻는 문제도 많습니다만, 이론 자체가 문제로 환원되기도 하니까 주의를 요합니다. 이론 학습을 시의 이론 학습보다 더욱더 강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금방 A에서 G까지가 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출제 유형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면서 쭉 연결성을 이어갈게요. 자, 먼저 소설의 개념이 있습니다. 소설은 현실 세계에 있을 법한, 거기까지 밑줄 그어봐요. 현실 세계 밑줄. 자, 우리 교재 267쪽에 들어왔습니다. 현실 세계. 그 밑줄 긋고 위에다가 모방성 이렇게 적고요. 모방성. 있을 법한의 뜻에 해당하는 게 개연성이란 말이죠. 개연성. 여러분들 개연성이 있을까 이런 말 많이 하죠. 개연성. 이 개념을 소설의 특성으로 정리를 한번 해나갑니다. 이건 가능성의 정도 이런 뜻입니다. 어느 정도 가능할까? 이 가능성의 정도를 개연성. 우리 사건 할 때도 많이 얘기하죠. 개연성이란 말을. 가공적인 사실을 상상으로 꾸며낸까지 밑줄. 바로 뒤에 나오는 허구성이에요. 허구성. 그리고 이야기 밑줄. 산문성. 이야기, 산문성. 자, 우리는 소설의 개념을 지금 특성으로 한번 연결 짓고 있습니다. 독자에게 감동을 주고, 감동 동그라미. 이 감동과 가장 긴밀한 관계가 진실성입니다. 바로 뒤에 있잖아. 인생의 진실 표현까지가 진실성. 이걸 리얼리티. 시든 소설이든 스피릿이든 모든 문학이 삶의 올바른 방향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참으로 좋겠네. 이런 취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작품을 음미하고 또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감상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간접적인 해답을 찾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쭉 보니까 그제 현실 세계를 모방해요, 모방성, 이슬법해요, 개연성, 가공적인 사실을 상상으로 꾸며내요, 허구성, 이야기, 산문성, 감동과 인생의 진실 표현, 뭐 진실성, 뭐 이런 얘기죠. 이런 성격들을 모아서 개념을 구성했습니다. 자, 소설의 특성에서 허구성하고 1번, 2번 묶어서 진실성. 여기서 조금 이해할 것이 있다면은 먼저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사실이란 말, 낱말 뜻인데요. 사실과 허구, 진실. 흔히 우리 친구들은 사실과 진실을 구분을 잘 못할 경우가 많아요. 사실대로 말해라, 진실을 밝혀라.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개념이 달라요. 아니, 개념이 같다면 뭐 뜻이 유사하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테인데 분명히 다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사실은 팩트, 허구는 픽션, 그리고 진실은 리얼리티. 리얼 해가지고 사실을 이렇게 직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학에서 리얼리티는 진실성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사실은 뭐야?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실제 일이에요. 실제 일어난 일. 사실이냐? 사실. 허구는 좀 중요합니다. 허구는 여러분들 거기도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죠. 보세요. 우리 교재. 꾸며진 가공의, 이게 허구예요. 원래 낱말 뜻이야. 꾸며진 가공의. 허구, 꾸며진 가공의. 일종의 거짓의 이름. 그 다음에 니은의 문학이란 포괄성에서 작가의 상상적 처리 과정. 그러니까 상상력이죠. 상상력. 그 다음에 디귿은 이제 소설에서 말하는, 좀 더 구체화시켜서 허구성이라는 것은 작품을 실감나게 드러내기 위한 기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작품을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하나의 구성 원리가 허구입니다. 요 부분은 이해를 조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보통 보면은 허구, 거짓말 이래만 이해하고 소설 속에 좀 더 명확한 뜻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니까 야, 소설의 허구성이란 뭘 말하는가에 구체적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조금 이따 얘기 좀 하고요. 자, 일단 진실성부터 해결하고, 진실성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 왔죠. 삶의 올바른 방향 추구. 그 문학은 모두가 진실성을 추구해요. 사실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강의 듣고 있고 제가 강의를 하는 이건 사실입니다. 그 우리들이 추구하는 바는 뭡니까? 여러분의 이상, 현실적인 이상, 합격. 저는 좋고 훌륭한 가르침. 이런 것들은 진실성에 가까운 거예요. 허구는 일종의 얘기했지만, 자, 이런 사실, 허구, 진실을 이해하면서 이런 것 조금 얘기해 볼까요? 참고로 소설의 유통, 뭐 문학 작품이 유통 경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요즘 출판사도 있고 우리 책만 해도 그러고 다 그래요. 제가 저자, 뭐 책 교재, 출판사, 또 수험생, 그죠? 뭐 많죠. 이게 문학 작품 소설일 경우에는 작가가 있어요. 작가, 소설가죠. 그죠? 소설가. 소설은 현실을 뭐로 합니까? 토대로 합니다. 현실 세계를 토대로 해요. 그래서 소설을 씁니다. 작품을 쓰죠. 소설을 쓰고. 그 다음에 이를 읽어주고 책을 찾아 읽는 사람이 독자예요. 이런 네 가지 관계가 되겠죠. 그렇다면 현실에서 일어난 실제 일을 소설에 그대로 적느냐?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 현실에 일어난 실제 일을 그대로 적는 것은 실기, 그게 문학을 실기문학이라 그래요. 대표적으로 르포, 수기문학 이런 것은 뭐 여기 소설이라 보지 못하죠. 그래서 현실을 소설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있을 법하다. 개연성이 일단 모방을 하잖아요. 현실 세계를 유추합니다. 토대로 해서. 모방성. 그럼 작가는 있는 그대로 쓰지는 않는다. 그죠?
있을 법하다, 일어날 법한 개연성 있는 허구성. 자, 이럴 때 허구성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소설은 독자들이 읽겠죠. 그러면 작가는 소설 속에 작가적 세계를 둘 거고, 그 작가적 현실을 구현해서 이 소설을 통해 독자들에게 뭐를 줄 거예요? 감동을 주겠지. 이 감동의 요소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뭐다? 삶의 올바른 방향. 야, 이렇게 사는 게 바른 길이네 하고 독자들은 감동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부활을 읽고 네올리더브 백작이 자기의 부와 권력을 모두 버리고, 그죠? 포기하고, 야, 나는 내 죄가 있으니까 카투제의 뒤를 따르겠다. 이게 바로 인간 승리입니다. 사실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도 뭐 그만한 높은 고관 대적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동시대를 보더라도 조금 고위간직이 있는 사람은 뭔 잘못이 있으면 그걸 솔직히 고백하고 자기가 죄졌습니다 하고 물러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변명하잖아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자, 이래서 이게 바로 인간이 올바르게 살아갈 방향이다. 이런 감동을 받은 독자가 자기 현실을 나름대로 개진시켜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야 현실이 더욱더 탄력 있게 작용할 거고,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현실이 올바른 공동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가 구조적으로 모순이 가득 차 있어요. 그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클린 세계가 될 거예요. 깨끗한 세계. 아마도. 그러니까 작품을 안 읽고 하니까 뭐 작품이 지닌 의미를 명확하게 모르고 그냥 뭐 합격만 하면 된다, 취업만 하면 된다, 이런 결과론적 기대만 부응해서 돈만 벌면 된다, 직업만 구하면 된다, 남은 어떻든지 내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시각이 팽배하니까 사람이 배려가 없지 않습니까? 문학에서 말하는 남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이런 것을 가져야 바로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를 문학 작품이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뭐 무조건 배려를 하세요 이렇게 교훈적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닿죠. 여러분이 문학 작품을 공부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 능력과는 거리가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공무원도 사람인 이상 또 선도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건 비단 공무원에 국한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게 여러분이 공부하는 문학을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 점을 잘 바르게 길을 바르게 알고 걷고 바르게 판단하면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이런 답을 요하는 문제는 다 풀립니다. 왜? 본질을 더 밝히는데 뭐 안 풀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 자꾸 외고자 하고 이해하기 전에 터득하기 전에 기능적으로 답만 맞추겠다는 그와 같은 해석력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 점 감안하면서 한번 이 유통 과정과 더불어서 소설의 특성 또 소설의 특성에서 빚어지는 개념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생각을 한번 풀어볼까 밑에. 소설 읽고 감동을 느꼈습니다. 뭐 때문에? 금방 제가 톨스토이의 부활 얘기도 했지만은 야, 네올리더브 백작이 자기의 그와 같은 부와 권력을 모두 다 팽개치고 사람이 쉽지 않거든. 누구나 다. 사람은 세속적인 욕망이 부와 명예를 쫓아 살잖아요. 심지어는 이게 물질이 경도되어 가지고 돈이 최고다 이런 시각이 굴절되고 삐뚤린 시각이 왜곡된 이런 가치관이 팽배해 있습니다. 현실에.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 있겠죠. 생각이 조금 문제가 있죠. 어쨌든 뭐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하긴 조금 못하지만 어쨌든 진실성이 답이겠다. 참고하고요. 다음 소설의 갈래. 우리가 앞에 시의 갈래도 보았듯이 굉장히 이론적인 해석입니다. 자, 1번의 단편 짧을 단입니다. 짧을 단. 200조 원고지 100매 내외. 그러니까 디귿 보면은 단이란 주제, 성격, 사건, 긴밀한 구성, 그 정도 이해하고 중편 그냥 읽어두시고 장편 할 때 긴장입니다. 긴장. 그래서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그려내었다. 다음 소설의 종류 그 외에도 길이에 따라서 이때 그 참고 안에 장편할 때 장은 손바닥 장입니다. 그 한자가 손바닥 장. 손바닥 손. 그러니까 신체 부위의 손바닥은 작죠, 그죠? 아주 짧은 소설이에요.
원고지 2, 30매, 뭐 콩태에 가깝습니다. 대하소설, 큰강소설 이런 뜻이죠. 대하소설. 그러니까 이건 보통 장편소설 10권 이상, 뭐 토지라든가 이런 대하소설이 있죠. 그 밑에도 쭉 있고요. 가족사 소설, 뭐 1대, 뭐 2대 정도로 넘어가야 되겠죠. 3대, 심지어 4대. 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갈등은 뭘까요? 가족 간에. 물론 매개는 돈일 수 있습니다. 갈등 자체가 돈이 아니죠. 그죠? 가치관의 차이예요.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가치관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왜 여러분 집에도 아버지가 시대에 살아가던 시대 7080 그리고 여러분 또 할머니 세대에서 뭐 여러 가지 대화를 해도 같은 대상을 두고도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치관의 갈등입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두시고 의도에 따르는 연결해 둡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 그리면 개괄적으로 소설의 3요소다, 그제? 우리가 소설의 3요소가 있고 이제 본격적인 공부에 들어가서 소설 이런 세 가지 요소,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제, 테마, 다음에 구성은 플롯, 문체. 이 세 가지를 많이 얘기합니다. 문체는 스타일, 주제, 구성, 문체. 뭐 외듯이 알고 있죠. 일전에 시할 때도 얘기했지만 문학의, 비문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주제 포착을 위해서 함축적 의미가 초점이 되니까 그것부터 포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주제는 좀 이따 보고요. 구성의 3요소도 있어요. 소설 구성의 3요소. 구성도 뭐 개념을 좀 이따 배우겠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인물, 캐릭터, 사건, 스토리, 인물, 사건, 다음에 세팅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죠. 뭐 어느 것이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가 아니고 여기 이제 주제를 향해서 이 구성, 특히 인물, 무슨 뭐 사건, 배경, 문체 이런 요소들은 모두 뭡니까? 주제를 향해서 통일되어 있어요. 연결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주제를 이렇게 극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장치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3요소, 뭐 소설 구성의 3요소를 하나하나 점검해 가자. 또 우리가 익혀야 될 건 뭔가라는 표현입니다. 주제부터 볼까요? 주제. 뭐 시 주제도 있고 일반 글의 주제도 있습니다. 작품 속에 구체적으로 용일에 나타나는 밑을 긋죠. 작가의 중심사상 이겁니다. 그 인생관과 아주 밀착되어 있죠. 작가의 인생관과 밀접합니다. 주제의 표현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작가가 직접 제시, 이 고전소설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흥부 놀부는 잘 먹고 잘 살았다. 보통 이게 흔히들 뭐 권선징악의 주제를 많이 지니고 있죠. 또 대화를 통해 간접성 미출, 또 갈등 구조와 해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4번, 5번도. 3번이 그의 비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소설의 요소는 주제를 향해 긴밀히 통일되어 있어요. 구성과 주제, 문체와 주제, 시점과 주제, 배경과 주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1번 구성과 주제, 구성 배워야 되겠지만 그거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나머지 것들도 한번 읽어두시되. 자, 이 주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구성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한 예를 들어 볼게요. 거기도 있지만 우리 황순원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황동규 씨 아버지입니다. 황순원 소설가 황순원의 여러분 학이라는 소설이 아니죠. 성삼이 덕제 뭐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이 이런 소설 같은 거 수업을 하려면 이론 수업할 때 보통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은 뭐 어떤 내용이다 뭐 인물이 어떠다 이런 정도로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제가 얘기하는 그와 같은 원리들을 원활하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일종의 문학을 통한 배경 지식이겠죠, 그죠? 그리고 뭐 이 처음에 어떻게고 내용이 어떠다는 걸 알면은 이해가 바를 거 아닌가, 당연하게. 자, 어쨌든 황순의 학은 보면은 여기 이 소설의 구성이요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입체적 구성, 역전적 구성 그래요. 시간의 역행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 소설의 내용이 뭘 따라 쭉 이루어져 있냐면 길을 따라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것도 길 중심으로 나아가는 걸 로드무비라 그러냐. 로드무비. 영화 많습니다. 우리나라 소설에도 이 길 중심으로 된 게 많아요. 그래서 이 황소년학도 길 중심으로 돼요. 메밀꽃 필무렵도 길 중심입니다. 그 대화에서 뭡니까? 바로 봉평까지. 봉평에서 대화까지 80년이 산길이에요. 그 길을 걸으면서 과거 해상하고 막 이러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길 중심으로 된 소설을 뭐라 그런다? 여로형 소설이라 그래요. 여로라는 말은 길을 가다 이런 여로. 인생을 여로를 그래. 길을 가는 여성이라 그러잖아요. 여로형 소설이고. 이건 다음에 한번 조용할 때 얘기하고. 하여간 길 중심이에요. 첫 번째 보면 여기 주인공이 덕재와 성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1번 맨 처음에 시발점이 덕재가 성삼이에게 붙들려 가요. 덕재는 농민동맹 부위원장을 지냈고 그렇다고 공산주의 의식을 지나치게 가진 이런 인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삼이는 국권편에 서 있는 인물이에요. 38 접경의 마을을 배경으로 붙들려 갑니다. 근데 이번이 바로 다음 순서가 뭐가 있냐면 과거가 있어요. 과거. 이렇게 시간 순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바로 현재에서 과거로 딱 나갑니다. 붙들어가면서 성삼이의 회상이 있습니다. 덕재와의 우정이 과거 어릴 때의 우정이 여기 소개되어 있어요. 혹부리 할아버지 밤을 따라갔던 추억들이 막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이제 현재인데 현재에서 덕재를 풀어줍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덕재를 풀어주다. 학사형이라 하고 가자면서 덕재를 포승치를 풀어줘요. 도망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소설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시간은 여기 현재 있고 과거가 중간에 딱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역행 구성이죠. 근데 이 역행 구성과 내가 얘기한 주제와 어떤 상관? 이 소설의 주제가 뭐냐면은 주제가 이념을 초월한 진정한 우정의 회복입니다. 우정의 회복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여기 현재 잘 보면은 붙들어 가다가 다시 풀어주죠. 그 계기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왜 붙들려 가냐면 이념 때문에 붙들려 가요. 그죠? 우리나라의 분단이 된 이런 상황. 6.25 당대 38 접경의 마을을 배경으로 덕재가 공산주의로 연결이 되어 있고 성삼이는 뭡니까? 바로 그 국군편에 서 있죠. 이념이 없다면 이 붙들러 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예상의 이 우정은 역순행적, 역행 구성을 함으로써 주제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이 주제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념을 초월한 진정한 우정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과거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사람의 정말 아름다운 우정이 수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념과 우정의 갈등 속에서 성삼이는 덕재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념을 초월한 진정한 우정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훨씬 더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하나의 방법적 해석으로 역순행적 구성을 선택한 겁니다. 이런 구성이 주제와 밀착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구성과 주제와의 관계, 상관성입니다. 이렇듯 구성뿐만이 아니고 모든 소설적 요소는 주제를 향해서 긴밀히 통합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다른 관련성도 이해 좀 해두세요. 특히 시점과 주제 이런 건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성 공부해 볼 거예요. 구성은 플롯 그래입니다. 개념이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글쓰기에도 구성이 있었죠.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다. 이건 글쓰기도 똑같습니다.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니까. 자, 밑줄 그을 것이 사건과 사건의 인과관계에 따라 통일성 있게 배열. 거기까지 줄 그어보세요. 인과관계에 따라 통일성 있게 배열. 구성. 개념이 이걸 얘기하면
그걸 조금 압축해서 얘기하면 유기적 인과성입니다. 이 인과성의 전제는 필연적이어야 돼요. 필연성이 내재해야 됩니다. 풀어보면 유기적이란 말은 아주 긴밀하다. 인과성은 원인과 결과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서사와 구성의 차이를 얘기했어요. 위렌이라는 사람이 얘기인데 서사와 구성의 개념 차이가, 구성은 유기적 인과성이, 서사는 시간에 따른, 주로 시간 순서입니다. 스토리란 시간에 따른 사건, 이야기의 열거 방식이에요. 시간에 따른 사건을 쭉 연결하는 게 그냥 서사입니다. 이 구성은 이러한 서사를 토대로 해서 논리적으로, 지적으로 짜냅니다. 다시 이렇게 만들어가요. 마치 우리가 보통 작문을 할 때 글감을 이렇게 수집하고 나서 이것들을 배치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과정입니다. 구성은 보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A, 왕이 죽었다. 뭐 그 밑에도 그런 게 있죠. 왕이 죽었다. B, C, D. 자, 소설은 여러 개의 사건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Z가 예를 들어서 결말에 언급되는, 결말이 유도되는 사건이다. 최종적 사건이다 보고, 그러면 왕비도 죽었다. 가령 스몰 a하고 이 Z만 이렇게 연결했다면 얘는 뭐겠어요? 얘는 서사입니다. 왕이 죽었다, 왕비도 죽었다. 그죠? 시간에 따른 왕의 죽음, 왕비의 죽음을 열거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구성은 서사를 토대로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볼 게 있어요. 왕이 죽었다. 왜 죽었는데? 왕비는 상심했다. 슬펐다. 마음이 몹시 상했어요. 왕비는 곡기를 전폐했다. 안 먹었다니. 자, 그래서 왕비도 죽었다라면은 여기 small a, b, c는 이런 것들이 원래 동기원이라 그래요. 결과적 사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결말적 사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동기원이 원인이에요, 원인. 이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인과관계고 필연적이어야 됩니다. 왜 왕이 죽었는데 두 개의 사건을 긴밀하게 연결했어요. 이런 것은 이제 구성상에 아주 적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가령 D번에 왕비는 재혼을 결심했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시다. 재혼을 결심했다. 그럼 이런 과정 속에서 왕비는 죽었다. 글쎄요. 또 다른 얘기가 더 길어져야 되겠죠. 가지로. 뭐 다른 사람이 재혼을 꿈꿨으니까 뭐 다른 사람의 무슨 뭐 지탄을 받았다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더 길어지고 산만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이건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많으면 우연성 남발입니다. 우연성 남발. 그러니까 이 D번에 언급한 것은 뭐예요? 아주 긴밀하게 유기적 인과적으로 연결된 고리에서 방해되죠. 그럼 이런 D번이 몇 번 자주 연결되면 뭐라 그래요? 바로 우리가 흔히 작품에 이런 얘기 하죠. 구성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합니다. 시나리오도 마찬가지고 구성력이 뛰어나지 못하다. 이럴 때 구성력이라는 것은 사건과 일련의 동기원이 되는 일련의 사건과 결과가 필연적으로 그렇게 원인관계, 인과관계로 묶여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A, B, C, Z 이게 구성이 됩니다. 사건들을 재배치합니다. 논리적으로, 지적으로. 자, 그것이 구성이다라는 얘기 연결해 두고
밑에도 한번 꼼꼼하게 읽어두시고요. 이번에 복선, 언더플롯. 복선은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첫째 줄에 보면은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미리 짐작하게 하는 의도적 장치. 그죠? 여기 나오는 복선은 필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는 걸 의도적으로 약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그 황순원의 소나기 같은 경우에는 먹장구름 이런 게 나와요. 저기 읽어보시면은. 그래서 소년 소녀가 갈밭으로 막 뛰어놀고 할 때 그 등 뒤로 먹장구름이 따라. 먹장구름은 뭐예요? 앞으로 소나기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사건과의 뭔가 짐작하게끔 어떤 장치를 모색해 두는 거죠. 메밀꽃 필 무렵에 동의와 허생원이 친자이다를 보여주는 요소가 뭡니까? 왼손잡이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복선이에요. 언더플롯. 자, 구성 단계 한번 읽어두면 되는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것은 우리가 단계, 구성 단계 얘기할 때 구성의 단계 할 때 이런 그림 이런 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직선이 딱 있고 또 포물선이 이렇게 나오죠. 일반적으로 포물선. 뭐 보면은 포물선을 그리되 뭐 비뚤비뚤하게 그리기도 하고 보편적으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직선과 곡선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직선은 뭘까? 사건의 전개예요. 전개되어 나가는 방향이고 여기서 이제 단계별로 5개 많이 나누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5단 구성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조금 생각해 볼 것이 그럼 이건 뭔게? 예? 여기 직선과 곡선의 폭이게 이 폭은 뭘 의미할까? 얘가 갈등의 폭이게 갈등. 소설과 극적 갈래는 모두 갈등의 문학입니다. 대립의 문학이에요. 주인공이라든가 인물이 있어요. 작품 속의 인물은 뭔가 욕망합니다.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상을 추구하든 뭔가 욕망하는데 어때요? 바로 이 현실,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그 세 개의 관계에서 자기가 욕망을 성취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이런 데서 바로 그 소설 속의 주인공격인 인물과 다른 세계와의 뭐 대립 관계가 갈등인 거예요. 그죠? 그 사건으로 엮어나가는데 발단에는 보통 장편 같은 경우에 갈등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전개는 갈등이 이제 이런 경우에는 갈등이 다수, 갈등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제기되겠죠. 좀 전에 ABC 같은 것. 그리고 결론, 절정 결말에 가서 보통 Z가 형성됩니다. 결과적 사건. 여기 보면 발단 전개 위기쯤 되면 이제 사건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인과적으로 몰아가서 하나로 이렇게 통일해 갑니다. 이 구성 조금 전에 공부했잖아요, 이거. 이런 것을 한번 단계별로 이해를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전환의 계획이, 그죠? 일반적으로. 갈등, 이게 최고조에 달했죠? 절정이. 그리고 갈등이 해소됩니다. 조금 더 보면은 갈등으로 한번 풀어갈 필요가 있고, 갈등으로 이렇게 곡선, 직선을 풀어가고, 보통 발단에는 뭐가? 바로 배경이나 인물 제시, 성격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전개는 다양한 사건들이 나와요. 뒤에 교재에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 그 다음에 위기는 전환의 계기. 금방 얘기했죠. 이럴나가는. 그리고 절정 부분은 어떨까? 절정. 절정은 인물, 등장인물의 성격이 가장 뚜렷하게 제시됩니다. 주동인물, 반동인물의 그런 대립이 극대화되니까. 다음 중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그죠? 성격이나, 가장 뚜렷하게 제시되는 것은 절정이에요. 인물이 갈등이 가장 커지니까, 뭐,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이 극명히 드러나겠죠. 그 다음에 갈등이 해소되는 결말. 물론, 어떤 소설, 모든 소설들이 갈등이 다 해소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갈등의 해소 방식에 따라서 또 이제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이 갈등의 해소 마지막에서 보면은 주인공과 세계
이렇게 나누면 요 주인공과 세계의 대립이 바로 갈등이거든요. 이 대립 관계가. 예, 주인공이 승리할 수도 있어요. 그죠? 다음에 세계가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주인공이 승리하면 세계는 패배하고, 세계가 승리하면 주인공은 패배하겠죠. 주인공이 승리한 구성을 상승 구성이라 그래요. 이건 대부분의 해피엔딩입니다. 응? 엔딩이 잘 먹고 잘 살았다, 행복하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세계가 승리하면 주인공은 패배하죠. 하강 구성. 이럴 때는 주인공은 마지막에 자살을 한다든가 뭐 현실 도피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죠. 현실과 대응을 해서 패배해버리니까요.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고, 소설의 단계와 이런 그림에 대한 해석이 맞물어 가야 됩니다. 거기다 한번 연결해 두고, 자, 다음에 이제 구성의 유형 한번 볼까요? 구성의 유형. 이런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단일 복합은 읽어두고, 극적, 직선적 마찬가지예요. 자, 3번에 보면은 주인공의 지향과 세계의 관계가 금방 언급한 내용이에요. 상승 구성, 주인공이 세계에 대해 승리합니다. 해피엔딩 이런 얘기 했죠. 하강 구성은 패배하고. 자, 사건의 진행 방식도 한번 읽어만 두세요. 5번에 중요한 게 액자 구성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공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액자 구성에 대해서. 액자 구성은 마치 소설의 그림을, 소설의 이야기를 액자화시키는 거죠. 조금 이해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예전엔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조금 이론 자체가 액자식 구성으로 많이 적게 나오니까 조금 빈약한 편이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래요. 액자가 이렇게 있다면 가정에서 액자 속에 원래 이제 이 사진이 들었다든가 그림, 내용물이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집에 여러분 액자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보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보통 이게 소설이다 보고, 여기 외화라 그래. 바깥 이야기. 외화. 그 다음에 안에 내부 이야기가 내화라 그래요. 소설 작품 속에 또 한 작품이 이렇게 수렴되어 있는 게 액자 구성입니다. 한번 보시죠. 박준의 허생전도 액자 구성입니다. 이 허생전의 액자 구성을 또 문제를 조금 고급스럽게 만든 게 있어요. 자, 박준의 허생전 한번 볼까요? 시험에 나온 얘기가 돼버려서. 박준의 허생전이 액자 구성으로 만든 이유를 물었어요. 응? 이 얘기를 쫙 보면은 이 박준이가 이 내용이 어디, 허생전이 어디 나오냐면 수록에 열하일기 속에, 여러분 잘 알려진 열하일기 아시죠? 박준의 열하일기. 청나라 일종의 기행문 아닙니까? 이 가운데 옥갑 야화라는 곳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옥갑은 지명입니다. 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허생전의 소설이. 옥갑 지명. 원래 박준희가 박명원이라는 사람, 정조의 부마예요. 박명원. 이 박명원의 8촌 동생입니다. 삼종형이니까. 그 사람이 이 왕의 부마쯤 되면 옹주의 남편 뭐 이래 되겠죠. 그죠? 공주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로 갔냐면 청나라에 사신으로 갔어요. 박명원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친족 동생인 박준희가 청나라가 선진나라니까 당대, 형 나도 좀 수행하도록 해줘.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수행원의 일환으로. 따라가서 청나라를 기행하고 돌아와서 적은 바로 기행문적인 그와 같은 뭐 근대라고 해야 옳습니까? 여러 가지 청에 발달된 문명, 청조의 문예동향, 그리고 자신의 문학과 능을 기록한 내용이 열하일기라는 책입니다. 그 속에 옥갑 야화 속에 허생전이 수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옥갑이라는 곳이, 청나라 가면은 사신을 수행하는 수행원도 있고 무장들도 있어요. 비장들 이렇게. 보통 야영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가는 도중 그죠? 뭐 전부 다 집이 있고 그 객사가 다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 무장들도 있고, 그래서 옥갑이라는 곳에 이제 하루 야영을 하는데, 여기 밤에 서로 심심하니까 앉아가지고 불을 지피고 돌아앉아 뭐 하나씩 돌아가면서 얘기도 하고 이랬겠죠. 그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박준희 차례였어요. 그 박준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자기가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여기가 허생전입니다. 안에 내부 얘기가. 이 얘기를 누구로부터? 윤영이란 노인으로부터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윤영이란 노인은 어떤 노인인가? 이런 과정이 지금 시험 문제인데, 이 노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이 윤영이라는 인물은 실존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사대부들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사대부들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장치적 인물, 의도적으로 만든 인물이에요. 자, 이런 성격인 사대부들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장치적 인물이다. 누가? 윤영이란. 박준희 자신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책에 보면 나옵니다. 열혈기 속에. 여기 시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면은 여기 허생전의 내용이 어떻단 얘기예요? 바로 주제 얘기하잖아. 조선 후기 양반 사대부들의 뭡니까? 위선. 그죠? 탈선. 그리고 아주 타락상을 풍자해야 돼요.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박준희가 내 얘기 한마디 할라네. 허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네. 이런 얘기거리로 여기 수록되어 있다면 그냥 바로 얘기했대, 직설적으로. 그럼 박준희도 양반입니다. 양반이고 벼슬 했어요. 안이 경감도 했고. 근데 이제 그러면 박준희 이놈 자식 너도 양반이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쟤는 자기 찌르듯이 너가 양반이면서 양반들의 우리 같은 계층의 욕을 그렇게 하다니 하고 말 직설적으로 욕을 들어먹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대부들의 비난을 나 그거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 윤영이라는 영감이 한 거야. 전했을 뿐이야. 이렇게 이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장치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든 인물이 윤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풍자 있죠. 풍자. 풍자의 낱말 뜻이 뭐죠? 간접적 공격성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이 어떠냐 하면 박준의 허생전을 액자소설로 구성한 이유는 풍자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게 답이에요. 그 풍자성은 간접적 공격성이잖아. 자기가 한 얘기면서도 불구하고 그 속에 윤영이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다라는 간접적으로. 왜? 당대 양반들에게 직접적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회적인 인물로 갖다 둔 겁니다. 모면하기 위해서. 풍자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액자식 구성을 선택했죠. 참고만 하시고 그런 게 시험 문제라는 것과 더불어 액자식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폈습니다. 그 외에도 김동인이나 김동리 등이 액자식 구성을 많이, 현대소설도 많아요. 원용을 많이 했습니다. 자, 밑에 참고란 액자 소설의 특징. 외부 이야기는 액자의 역할, 안내 역할을 많이 합니다. 내부 이야기 핵심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액자는 내부 이야기를 도입하고 또 그것을 객관화하다. 객관화 미출. 이야기의 신빙성 미출. 나중에 차제에 차근차근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신빙성은 간단합니다. 바깥 내용이 외화가 내화로 안내 역할을 하면서 내가 실제 보고 들은 이야기는 이러하다. 이런 식으로 마치 자기가 눈에 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죠? 독자들이 참말이 모양이다. 이런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시점의 이동. 액자소설 대부분은 바깥 외화의 시점은 대부분의 1인칭 관찰자입니다. 물론 가끔 주인공도 있긴 해요. 1인칭 관찰자, 안내 역할을 하고 내화는 전적 작가 시점이에요. 대부분. 자, 거기 시점이 바뀌니까 그를 두고 시점의 이동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죠. 주제는 응당 동일해야지. 어디에 초점화되어 있겠습니까? 내화에 초점되어 있겠죠. 주제가. 주제가 다른 소설이 따로따로 되면 그게 작품이 다른 내용이지 맞는가 이 얘기가. 자, 생각을 해보는 문제 봅시다. 2번 소설에서 구성이 하는 역할은 아닌 거, 흥미와 긴장, 작품의 예술성, 이야기 일관성, 사건 긴밀, 분위기 조성은 거리가 멉니다. 분위기 조성은 배경 이런 게 많이 하죠. 그죠? 3번 볼까요? 깨어진 종소리. 여기 지금 이 지문은요, 밑에 설명이 있지만 사촌, 김정한의 사촌이란 소설입니다. 1936년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 이론 수업을 할 때는, 문학의 이론 수업을 할 때는 시도시지만 특히 소설 같은 것은 그 작품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큰 힘이고 배경 지식입니다. 그죠? 사촌.
하면 김정은의 1936년작 신춘문예 등단작이에요. 사주는 절아래 마을입니다. 절사, 아래하, 마을촌. 그 절아래 마을, 그 보광사래 성동리입니다. 주민들이 물세 시비에 맨날 추탈을 당해요. 그 스님들이 친일파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지금 소작쟁의를 벌이러 가는 바로 직전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하루아침 깨어진 종소리는 뭔가 조화. 그러니까 쟁의를 벌이러 가니까 뭔가 화합이 안 됐죠. 깨어진 종소리는 소작쟁의를 벌이러 갈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요소에 대한 뭘 뜻합니까? 아까 먹장그룹 왼손잡이가 얘기했듯이 복선적인 역할을 해낸다 이런 말이야. 이 부분 발전 부분에 깨어진 종소리가 복선의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이 다행스럽게 아래에 작품의 제목과 작가가 나와도 잘 모를 때도 있고 또 그 소리를 전혀 모른다면 이 의미가 소설 전체의 내용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건 실제 공무원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소설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옳겠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도 하는 얘기예요. 얘기했잖아. 최소한 고등학교 책에 나와 있는 요 교재에 있고 뭐 설명되어 있는 그 외적 소설도 많이 나옵니다. 그 많은 작품을 다 공부한다는 건 무리수가 있겠지만 내용이 어떠다, 작가가 누구다, 인물이 어떤 인물이 대충 나온다 이런 정도는 간결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구성에 대해 살폈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문제부터 또 이어가도록 합시다.